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특별히 우리 김중안 목사님 함께 모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 사역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과 또 오늘은 특별히 세미나와 같은 강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도 참 귀중한 시간이지만 특별히 이 시대를 바라보고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의 그런 현실을 함께 나누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중환 목사님은 현재 코스타의 순회 간사님으로 또 대표 간사님으로 수고하시고 또 IVF 한국의 복음주의 그런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IVF 발음이 좋았나요? IVF 거기에 전 대표로 섬기시고 여러 가지 또 청년 사역에 귀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에 또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청년 대학생들 사역 그리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캠퍼스 사역을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왔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고 그리고 다시 한국에 들어갔다가 최근에 또 미국에 또 나왔습니다. 살고 있는 곳은 위스콘신주의 메디슨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고요. 제 딸이 지금 고등학교 시니어라 가지고 이제 대학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캠퍼스 사역을 지원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에서나 또 미국에서 이제 청년 대학생 사역이 이제 개척하고 확장되는 것도 보았고 성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역의 전성기를 누리는 영화로운 시대도 봤고요. 쇠퇴하는 것도 봤고 거의 지금 문 닫을 지경까지 된 청년 대학생 사역의 현황까지도 흥망성쇠를 다 경험했었습니다. 특별히 미주 지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1.5세 자녀들 특히 한국어권에 있는 청년 사역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중서부 지역의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초대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이제 택함 받아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이제 이방인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ESV 영어 성경에 보면은 택함을 받아 엑자일된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포로가 된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리고 디스퍼션이라는 디아스포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피 뿌림을 받기 위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희생 가운데로 이제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 한국어권 이제 미국에 있는 청년 대학생 사역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런 Missional Diaspora for the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냄받은 디아스포라,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그 미국에 있는 그 한인 청년들을 그 유학생이냐 1.5세 교포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뭐 2세 영어권은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한국권 청년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 구분점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인 청년 디아스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학생과 1.5세들 사이에 여러 가지 경계나 벽이 굉장히 없어졌게 됐고요. 그래서 코리안 스튜던트 디아스포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은 에트닉으로는 인종적으로는 다 한국계이고 나이를 봐서는 저희들이 19세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35세 정도까지를 저희들이 타겟 그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국에서 이제 모든 것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졸업 이후에 잡는 거나 또 결혼하는 게 늦어지기 때문에 유학생들도 계속 이제 나이 많은 유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어지고요. 35세 넘어서도 이제 싱글 유학생으로 있는 경우가 많고 또 1.5세들도 늦게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35세까지 잡았지만은 실제로는 40대 정도까지 연장이 되어지고요. 내셔널리티를 국적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제 3위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인 청년들이 많아요. 남미로 인민을 갔다가 남미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뉴질랜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이전하고는 굉장히 개개인의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스테이투스를 봐도 시민권자도 있고 영주권자도 있고 유학생 신분, 또 교환학생, 단기 언어 연수, 그리고 제2방문비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환교수로 왔든지 연구원으로 왔을 때 그 자녀들이 이제 J2 비자로 있는,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미국 사회에서 이제 이런 청년들을 볼 때는 뭐 이미그런트를 보기도 하고 마이너리티나 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또 에이시안 아메리칸 다양한 관점에서 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랭귀지와 컬처를 보게 되어지면은 한국어를 대부분 사용하는 게 편한 학생들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중 언어를 다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영어가 편한 학생들조차도 한국어권 청년 또 대학부에 요즘에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 문화의 영향이 K-팝의 컬처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의 경제적인 영향도 굉장히 크고 이전에 티피컬한 1세와 2세들 사이에서는 2세들이 자기들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싫어했지만은 지금은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갖고 있는 이런 친구들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칼리지 코스타 대학생들 코스타 했을 때 그 중에 참석한 사람들의 3분의 2가 지금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이민자 교포로 그 자기 이 정체성을 써냈습니다. 유학생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죠. 그만큼 지금 이제 우리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한인 청년들 그리고 유학생들하고 굉장히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현상들 가운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봐서 이들을 또 성교학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을 미국 땅으로 이렇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sojourners, resident alien, strange, exile, foreigner, pilgrim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디아스포라로서 이방 지역에 계속 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에 의해서 이제 애굽 땅에 가게 됐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나그네 인생이
뭐 120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 나그네 인생이 할 때 자기 자신을 소저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방황하고 유리하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게 되죠.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여러 땅으로 흩어진 그런 디아스포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와서 이제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디아스포라들은 한인 청년들뿐만 아니고 여기 지금 이민자로 살아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동일하게 이 디아스포라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5가지 명백한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디아스포라로 있는데 보이지 않는 뒤에 신적인 어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해서 인민을 왔든 우리가 원해서 유학을 왔든 또 원하지 않게끔 부모님에 의해서 미국에 왔든지 간에 그 뒤에는 신적인 존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두 번째는 creative dislocation. 그러니까 우리가 본국에서 뿌리를 뽑혀서 이쪽에 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의적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을 보면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로 교회에 한 번도 안 나갔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자기 인생이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 만나서 물어보면 한국에 있을 때와 지금 여기 왔을 때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어떤 게 제일 큰 차이가 나는가 했을 때는 물어봤을 때 한국에 있으면 자기들이 굉장히 또 수동적으로 주어진 그 좁은 틀 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오게 됨으로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대하신 분을 알게 됐다. 그리고 자기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넓어지게 되고 자기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하나님을 풍성하게 이야기되어지고 다른 인종들이나 또 미국의 또 전 세계를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 뽑혀서 다른 나라로 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creative dislocation이고요. 세 번째는 evangelism by hospitality.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오는 학생들을 또 젊은이들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특별히 중국 학생들이 지금 미국에 제일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복음 전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에요. 엄청난 숫자가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missions through 또 missions by diaspora인데요. 이러한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특별히 타 문화 선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타 문화에 와서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해외 선교사로 더 적합하게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나라로 가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미국 땅에 살면서 다른 타 인종들하고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ain and sufferings, 디아스포라가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 디아스포라를 다듬으시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한인 청년들을 이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지금 많은 칼리지 타운에서 우리 한인 학생들이 또 한인 청년들이 제일 많이 있는 칼리지 타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황을 좀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청년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중서부 지역을 계속 순회하고 있는데요. 이쪽 지역 케이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나 서부는 좀 많이 달라요. 한인들이 많이 있고 또 대형교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중부나 이쪽의 남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인 청년들이 이 캠퍼스 타운 쪽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이쪽 지역은 이게 블루밍턴이라든지 위에 퍼두라든지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유학생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민자들은 굉장히 숫자가 줄고 있고요. 작년에 이민정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에서 옛날처럼 이민 1세대로 오는 그런 행태로 전통적인 이민으로 오는 사람들은 300몇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원생의 숫자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학부생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다가 요즘에 주춤하면서 학부생 유학생들도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한국에서 나가는 미국으로 오는 조기 유학생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체류자들, 교환학생이나 언어 연수생이나 이런 단기로 온 또 포닥으로 오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이전에 한참 많았던 쉽게 기러기 엄마 그리고 엄마만 와서 학생들과 있는 이런 경우들도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전에는 이제 유학을 보내고 이렇게 오는 게 이제 장래를 훨씬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10년, 15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결과들이 드러나는데 이제 쉽게 이야기해 투자한 만큼 그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잡잡기 힘들고 한국에서 잡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조기 유학생들은 일찍 보냈을 때 일어나는 그 사이드 이펙트 그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들도 굉장히 많이 사례들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지금 한국에서 조기 유학을 나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잡이 없어서 실업자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그리고 석사, 박사를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잡 잡기가 힘들고요. 미국도 이제 굉장히 치열한 거 저희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나이 먹는 이후에 외국인들에게는 더 제한이 많이 가고 경쟁이 훨씬 심해졌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태의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경우가 여기에 이제 학생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학위를 마치고 취업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H비자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영주권자가 돼서 여기 정착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나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늦게 이민 1세들이 아니고 이민 2세들이나 다른 형태로 이민을 왔는 그 이제 자녀들이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유학생들은 이제 줄고 있다는 현황이고요. 데모그래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학부생들이 대학원생보다 대부분 교회 청년부에 훨씬 많고요. 싱글 비율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놓쳐가지고 이제 늦게 유학을 오고 결혼을 늦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고요. 그래서 각 대부분 교회 청년들 보면은 나이 많은 싱글 그룹들이 있습니다. 35세 전후의 싱글들 그룹들이 칼리지 그룹에도 못 끼고 싱글 그룹에도 못 끼고 그리고 메리드 그룹에도 못 끼고 굉장히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멜기세덱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하기도 하는 그런 행태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민자 학부생들이 증가하는 추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교포고 1.5세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학부생들이 굉장히 많고 청년부 안에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칼리지 코스타에서 이민자 비율이 3분의 2나 됐고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갔었는데 거기는 구성원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학부 유학생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는 조기 유학생도 있고 교환학생 또 1년 단기 언어 연수생 그리고 직장인들 그리고 교포 학생들 직장인은 대부분 여기서 이민을 온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민자로 이야기하는 학생들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한 30명밖에 안 되는 청년부에도 한 4-5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섞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 친구들이 이제 지역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면은요, 대부분 칼리지 타운에서 지역 교회 숫자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민자들이 또 줄고 유학생들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 숫자가 계속 줄고 있고요. 지역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부분 칼리지 타운 제가 있는 지역을 비롯해 가지고 소수의 이민자들과 그리고 대부분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민자분들은 대부분 은퇴하는 시기에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기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유학생들도 이전에는
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TA나 RA를 하면서 11조도 하고 교회 전체를 같이 세워 나갔는데, 지금은 대학원생이, 돈을 버는 대학원생이 줄고, 또 목사님들 말씀에 의하면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이제 돈이 있더라도 여행 다니지 이제 교회 헌금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이제 특별히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더 힘든 거죠. 교회 모기지를 못 내 가지고 교회를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 오히려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 교회들은 오히려 더 훨씬 더 경제적인 상황이 훨씬 더 나은 거죠. 훨씬 더 가볍고. 장기 체류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교회 내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사역의 계획을 가지고 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가 더 이상 한인센터의 역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전에는 칼리지 타운에 이렇게 뭐 유학을 오거나 다른 지역에서 오게 되었을 때는 대부분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정착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될 수 있는 대로 한국 교회와 엮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학생회를 통해서 정착을 하든지, 자기가 인터넷을 알아보고 혼자서 하든지, 또 안 되면은 그냥 돈으로 떼오는 거죠. 학생들이 이전보다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저희들 때는 이제 뭐 유학을 오거나 다른 지역에서 오게 됐을 때는 뭐 교회나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하는 가라지 세일에 가가지고 뭐 물건을, 책상도 사기도 하고, 그걸 나르지를 못하니까 교회 밴을 빌려야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와 엮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밥을 얻어먹으러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전혀 이제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이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부터 학생들이 왔을 때 더 이상 교회랑 엮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특정 교회에 특정한 집단에 쏠리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디애나 블루밍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학부 싱글들이 많이 나가는 교회, 어떤 교회는 그 대학원생 메리드 그룹들은 어떤 또 한 교회에 또 많이 몰려 있고, 그러니까 골고루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집단들이 이제 특정한 교회로 이렇게 쏠림 현상들이 이제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그 청년들이 미국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청년들뿐만 아니고 일반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동네도 한인교회에 있다가 이분들이 빠져나가면서, 교회에 오르면서 빠져나가면서 대부분 제가 다니고 있던 미국 교회로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다니는 미국 교회가 한인들이 제일 많은, 시카고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윌로우 크릭이에요. 한인들이 1000명이 넘어요. 다른 한인교회는 제일 큰 교회가 한 7, 80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전에 저희들이 전통적인 이민 1세들이 갖고 있는 한인들은 반드시 한국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그 개념이나 그런 문화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흩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칼리지 타운 같은 데서는 특별히 이런 젊은 세대들,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종자들이죠. 전혀 생각이나 문화나 이런 사고 패턴이 다른 이런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부분 저희 동네에도 한국 교회가 3개가 있는데요. 3교회 다 담임 목사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그 노인층 사역, 그리고 메리드 그룹들 사역,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중고등부 주일학교까지도 다 슈퍼바이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래도 좀 준비된 헌신된 평신도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전체가 이제 원활하게 사역이 잘 되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사역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그리고 제일 이제 당혹스러운 거는 이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문화나 생각이나 신앙의 어떤 스타일이 너무나 틀린데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중심의 이제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지역교회 안에서 한인 청년들이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요, 그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한인 교회 안에 청년부로 존재하기도 하고, 캠퍼스 모임이 있기도 하고, 직장에서 한국 청년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미국 교회에서 모이는 한국 청년들이 있고요. 또는 International Student Ministry라고 미국 분들이 하는 캠퍼스 성경 공부에 한국 친구들이 조인한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 구조는 아주 지금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기혼자 그룹과 싱글 청년들. 그 싱글들은 학부생, 대학원생 상관없이 그냥 싱글 그리고 기혼자 그룹 이렇게 나누죠. 이전에는 학부생 싱글, 대학원생 싱글 그리고 기혼자 그 구성원들이 좀 훨씬 더 좀 다양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싱글하고 기혼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어지고요. 모임의 내용도 너무나 단순해졌습니다. 그냥 모여서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뭐 기도하고. 예. 성경 공부라든지 다른 사역 액티비티가 굉장히 이제 많이 줄어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뭐 캠퍼스 단위로 연합 모임 같은 게 있기도 하고 어떤 지역 단위, 리저널 단위의 청년 컨퍼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부 쪽에만 해도 뭐 워싱턴 DC 주변의 컨퍼런스도 있고 뉴욕주 컨퍼런스도 있고 보스턴 쪽에도 있고 또 이쪽 중서부적인 2030이라고 또 땡스기빙 때 모이는 뭐 UMC 중심의 또 청년 컨퍼런스가 있고요. 서부 쪽에도 또 시애틀 쪽에도 여러 지역에 이런 한인 청년들 컨퍼런스들이 오리지널 단위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분포들을 보면은 로컬에서 지역 교회와 그리고 리지널 단위의 어떤 연합 컨퍼런스 그리고 코스타 같은 내셔널 레벨 이 세 가지 레벨의 청년 사역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한인 청년 디아스포라들의 어떤 세대적인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떤 또 문화적인 또 개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그 열쇠가 될 것 같아요. 제일 쉽게 이야기해서 단순하게 이해해서 오늘날의 이 청년들의 세대를 포스트 모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던이 지난 그러니까 전 근대와 근대 그리고 포스트 모던 이렇게 나누는데 전근대 시대는 존재의 문제가 중요했어요. 신이 존재하는가 행위상학적인 이슈가 중요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근대의 시대로 오면서는 인식의 문제 그럼 신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랬었고요. 근데 요즘은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게 아니고 신이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존재에 대한 뭐 증명이나 부정 이런 게 아니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복음 전도할 때도 두드러지게 이제 드러나게 돼 있죠. 그리고 훨씬 더 자기 감성을 중요한 감성 세대고요. 인식과 행동의 패턴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모던 시대에 있어서는 뭐 제가 티피컬한 모던한 세대인데 강의나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은 이제 머리가 반응을 하죠. 머리가 인식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행동하게 되었어요. 요즘 그 포스트 모던 세대는 정반대예요. 일단 이들을 어떤 데 참여시키고 액션을 하게 하면은 행동하고 참여하면서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정리하는 걸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과 행동의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나 또 신앙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는 굉장히 사역적으로 다른 패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전에는 객관적인 진리가 중요했지만 지금 주관적인 자기 선호도가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던 시대에는 어떤 자기 개인의 이성적인 개인의 영역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부족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공동체가 아니고 끼리끼리 모이는 뭐 인터넷상에 또는 SNS나 뭐 또 자기 친한 친구들끼리나 동호회 같은 부족주의라고 트라블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고요. 이전에는 어떤 과학적 사실이 중요했지만은 요즘 학생들은 어떤 가상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회 진보라든지 메타내러티브 거대 서사에 대한 관심은 없고 소소한 어떤 개인의 이야기라든지 또 사회에 대해서는 냉소주의적인 그러한 태도들을 대부분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시대의 또 청년들의 에픽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로서의 익스피리언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경험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어떤 것에 경험을 했을 때 반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도 더 이상 복음을 설명해 달라고가 아니고 불신자들이 보여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사랑이냐? 그럼 사랑하는 걸 보여달라는 것이죠. 예. 그런 걸 경험할 때 이들이 복음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participation, 그 다음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이전에는 만약에 청년부 수련회를 갈 때 청년부 사역자들이나 리더들이 잘 정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짜고 했었는데 학생들을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서 인원동원을 해갔지만 요즘은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거의 책임을 지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의사결정이나 모든 과정 속에서 그 학생들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청년부 사역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어떤 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예배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데 어떤 그들에게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것을 기회들을 계속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전에는 논리적인 설명이지만 요즘은 어떤 이미지를 보고 감동을 받거나 생각하게 되고 창의적인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상상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connectedness, 어떤 데 연결되어져 있고 소속감을 느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어떤 건강한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어떤 소그룹에 속해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소그룹 뒤에 있는 그 공동체 전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그런데 이제 커넥트 되기를 원하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이슈가 자기 자신의 소속감이거든요. 그렇지만 소속감을 가지기를 원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밀레니엄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를 1946년부터 64년생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부분 이제 이민 1세들은 지금 정도는 여기 많이 속할 거고요. 그리고 X세대 64년부터 84년생들,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는 84년생부터 2000년 세대까지 밀레니엄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세대의 특징은 이 Y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말로는 미 제너레이션입니다. 자기 자신, 미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초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작년에 타임지의 표지 커버 스토리로 미 제너레이션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 제너레이션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쇠 아동이라고, 자기가 집에 들어올 때 부모님 둘 다 맞벌이하고 혼자서 집 열쇠를 이제 따고 들어와야 되는, 그래서 이제 열쇠 아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사회에 대한 다양하고 세계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고정관념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을 갖고 있고요. 경험된 진리가 이들에게 중요하고 어떤 이미지 띵킹을 많이 합니다. 논리적인 생각보다는. 그리고 자기 또래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가치 부여가 굉장히 많이 돼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이걸 좋다고 이야기해도 전혀 소용없어요. 친구들이 한마디 영향을 굉장히 더 많이 받게 되어지고요. 부모님들 많이 경험하시죠. 그러니까 자녀한테 할 말이 있으면 그 자녀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이제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리고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엄마가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저도 요즘 이제 고3 딸이 있는데, 이제 고3 딸이 지랄병을 떨고 있거든요. 한국의 부모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3 되면 이제 자식들이 괴물이 돼 있고, 특히 남자들은 이제 평소에 대화가 없다가 자녀가 대학 갈 시기 되면 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시도하는데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관심을 꺼주고 있는 게 나은데 괜히 관심 있는 척 이야기 꺼내가지고 더 싸움만 일어나고, 지랄병을 떨고 있는 자녀와 갱년기에 접어든 와이프 사이에 이제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앞으로 노후를 생각해서 내가 어디를 편을 드는 게 나을지, 그 정도로 이제 힘든 세대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던 아버지 근이 훨씬 더 많이 없었네요. 지금 또래 친구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받기를 원해요. 비판보다는 일단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이런 친구들이에요. 내면적인 에너지와 힘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주변에 어떤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많이 약해졌고요. 그래서 스스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지만은 또 영적인 면에서 또 긍정적인 건 이들이 공동체나 신적 존재를 향한 동경심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들 속에는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또 친밀한 관계와 공동체의 따뜻함에 대한 그리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밀레니엄 세대의 문화를 비교하면 이전 세대와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전에는 저희들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랑 비교했을 때는 보면은 저희 세대는 깊이는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굉장히 내로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많이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깊이는 굉장히 쉘로우예요. 이전에는 익스클루시브한 게 많았어요. 딱 영역을 정해놓고 딱 구분하는 게 많았지만은 요즘은 미국 전체적으로 고등학생도 캠퍼스에서 익스클루시브니스, 그러니까 인종 때문에 또 차이들 때문에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배제하는 거에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생각들이 많고, 인클루시브하게 품어주고 같이 하는 걸 이제 쿨하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이제 문화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전 세대는 로우 드리븐, 어떤 원칙이나 어떤 기준이 주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행동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 relationship 드리븐, 관계가 되어야만. 아무리 사역자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엄마 아빠가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와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전혀 영향력이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얘는 what, 어떤 객관적인 팩트가 중요하지만은 요즘 세대는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이제는 preach then live,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살아알고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전 세대는 커미트먼트, 어떤 헌신을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또 스몰그룹에 헌신하는 것, 또 메리지 관계에 헌신하는 것, 커미트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지만 요즘 학생들은 커미트먼트보다는 컴패션, 자기 어떤 열정이 가고 필이 꽂히는데 굉장히 자기 자신을 이제 디보트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그들을 교회로 데려와라, bring them to the church, 전도해라는 게 뜻이 계속 교회로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go out as the church,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는 교회가 돼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성경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건물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밀레니엄 세대에서는 문화적으로나 사역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관념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캠퍼스 사역에 있어서, 미국 이제 대학생 사역에 있어 가지고 세 가지 큰 변화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belonging for believing이에요. 이전에는 대부분 캠퍼스 사역이나 지역 교회에서 불신자들 오면 먼저 우리가 단순한 복음, 사역리식의 복음을 전하고 교리를 전하고, 그 다음에 믿게 하고 빨리 영접하게 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혀 그것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믿는 것보다도 빌롱잉이 먼저, 그들이 와서 소속감을 가지고 사랑과 진리를 살아내는 공동체에서 같이 겟얼롱하고 같이 살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그 다음 단계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캠퍼스 사역에 있어서
불신자들을 이렇게 아예 불신자들이 교회 문턱에 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스몰 그룹이나 캠퍼스 그룹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흡입하고 같이 빌롱잉을 하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시도했었고요. 세계화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전 세계 지구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제3세계 이제 미션 출입이나 가난한 지역에 가서 이제 집을 짓는 거나 교육하는 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또 이타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셜 저스티스에 대한. 그러니까 복음이 그 개인이 영혼 구원의 영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이 사회 구조적인 악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렐러번트하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티피컬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들이 이제 백인, 중상층, 그리고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는 우파들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캠퍼스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나의 개인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고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흑백 간의 인종의 갈등이라든지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휴먼 트래피킹, 인신매매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 안에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소수인종 차별이라든지 여러 이제 사회적 이슈들 또 뭐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는 에이즈 문제라든지 뭐 지금 전쟁의 문제라든지 여러 이슈들에 있어 가지고 양극화의 문제들 이런 부분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실천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젊은 학생들이 엄청나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정말 사회 속에서 살아내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좁혀가지고요. 문화적인 거나 세대적인 흐름뿐만 아니고 어떤 조금 더 이슈를 어떤 사역적, 영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좀 좁혀보면은 대부분 한인 청년 디아스포라들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더 많았고요. 이번에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훨씬 더 강해졌고요. 캐톨릭의 이제 교황이 방문했을 때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신교, 기독교는 전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영혼 구원받고 자기 가족만 잘 살고자 하는 교회 중심의 어떤 이기적인 사람들로 또 가진 자의 종교로 굉장히 낙인이 찍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각 있고 의식 있는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아예 반감을 갖고 이들이 미국에 나올 때도 한국 교회와 엮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든 간에 이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많고 소속감을 갖기를 원하고 진정한 관계에 대한 욕구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 다녔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나 영성 훈련들이 전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경우에는 요즘 중고등부가 거의 모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중고등부 잠깐 모이고 그 다음에 주일날에 다 학원 가 있습니다. 완전 묻지마 교육에 신앙의 양성까지도 다 팔아먹고 있죠. 목사, 장로 자녀들 다 학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름에 뭐 중고등부 수련회도 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원에 바쁘니까. 여름 방학하고 학원 시작하는 2, 3일 정도 비는 그때 전국에서는 이벤트 회사가 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대행업체들 몇천 명을 전국에서 모아서 그냥 한꺼번에 하죠. 교회는 거기 편하니까 거기다 학생들을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뭐 연예인 불러다가 엔터테인하고 그리고 막 또 옛날 이상한 목사님들이 막 회개하라고 학생들 몰아치고 뭐 방언 받으라고 이러고 막 뭐 축기하고 예언하고 난리가 납니다. 학생들이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영성에 굉장히 이상하게 행성이 되죠. 이들이 돌아왔을 때 삶의 현장에서 학교 다니면서 또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 관계에서 자기가 큐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다가 이런 방학 때 가서 한 번씩 뭐 엄청난 뽕 주사를 맞고 오는 거죠.
그래서 헷가닥에 왔다가 그 다음에 더 강한 또 뽕을 또 추구하게 되어지고, 이런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왔을 때 교회는 나간다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못하고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조차도 없는 이런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과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관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랐고 신앙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 들어갈 때까지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엄마가 모든 것들을 다 짜줬기 때문에 엄마가 시킨 대로 따라만 했거든요. 대학에 와서도 뭐 학과 수강 신청하는데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학교에 가는데 카페테리아에 가니까 식단이 이렇게 메뉴가 나오니까 전화기를 꺼내더니 신입생이 엄마 메뉴가 뭐 있는데 뭐 먹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실제로. 대학생이 됐는데 중간고사 시험을 못 치러가지고 준비를 못해서 엄마가 선배를 과일을 붙여줘가지고 과일을 받게 합니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 사법연수원생들도 과일 받습니다. 사실을 통과하고 들어갔지만 모든 삶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엄마가 짜놓은 스케줄대로 이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사역자나 목사한테만 의존하고 있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하는 경험을 전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이들은 자기를 지지해 주는 멘토들이나 친구들에게 마음을 오픈하고요. 그렇지만 오히려 여기에 와 있는 이제 불신자들, 유학생이든 이민자 자녀들인데 오히려 불신자들은 대학 때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은 훨씬 더 복음에 대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질문들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어져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진정한 자유에 대한 갈망이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들이 염려와 불안이 제일 많거든요. 부모님들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들, 또 1.5세들은 가정에 대한 책임감들, 그리고 경쟁 사회에 있어서 자기가 살아남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 또 많은 학생들이 중독에 걸리고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이런 갈망들이 굉장히 크고요. 또 자기 성취나 자기 개발, 어떤 자기 유학에 대한 또 이민자의 삶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에너지, 장의력이 굉장히 충만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필이 꽂혔을 때, 열정이 있는 부분에 어떤 자기가 클릭이 됐을 때 장의적으로 굉장히 열정을 쏟아내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되고 필요한 리소스나 어떤 현장에서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 젊은이들은 복음의 적실성, 다른 말로 복음이 개인의 삶의 영역과 나의 개인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와 우리 가족과 세상 속에서 복음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설교에서 복음이 일단 설명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경험으로서 이 복음을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개인과 사회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사회성에 결여되어 있고 관계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 이제 뭐 인터넷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만났을 때는 이제 대화나 인격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는. 한국에서도 보면은 대학생들이 같이 이제 뭐 빵집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만나가지고 책상 놓고 둘이서 이제 카톡으로 주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전혀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성에 굉장히 이제 결여되어 있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또 비인간화된, 디휴머나이즈된, 특히 교회에 열심인 친구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다가가기 더 힘든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러면 이런 어떤 문화적인 또 영적인 특징을 가진 우리 한인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새로운 사역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킹덤 퍼스펙티브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캠퍼스 사역 같은 경우는 챕터 빌딩을 하려고 했고
교회들은 자기 지역 교회를 계속적으로 키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빌딩하는 사역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나라의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도록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왜곡되어진 세상과 화해하는 화해 사역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고 그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인데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미국 땅 가운데 또 한국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또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교회가 숫자가 많고 개교회가 성장하는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개교회의 어떤 성장 중심으로 갔을 때 지금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이 거의 다 30대, 40대 층이 거의 없습니다. 전멸입니다. 제가 시카고 지역에 오래 살았고 지금도 방문하면은 거의 30, 40대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민 1세 분들 은퇴하시는 65세 이상 분들과 그리고 EM 쪽은 다 떨어져 나가버렸고요. 30, 40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젊은 사람들.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에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국 지역교회를 한인교회를 하나님 나라 안에 둬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지역교회 안에 두게 되어지면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개인과 공동체로 자기매김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복음 그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삶과 그리고 신앙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통합되어지는 이런 조건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민감성과 신학적인 리프렉션의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화적인 패턴만 따라가다 보면은 성경적인 중심을 잃기가 쉽고요. 반대로 또 어떤 신학적인 이슈만 다루다 보면 문화적인 민감성이 없게 되어지면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이에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젊은 세대들에 대한 이해들이 정말 필요하고요. 지금 이 미국 사회 속에 또 전 세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글로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한 해 2억 명이 인구 2억 명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수많은 레퓨지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1년에도 수십만 명의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유학생이 지금 미국에 10만 명이 넘습니다. 중국 학생들 수십만, 중국, 그다음에 인도, 한국 해가지고 엄청난 젊은이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역도 변화하는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다양한 어떤 사회학적인 관점이나 사회경제적인 관점이나 또 문화적인 관점들, 또 문화인류학적인, 또 역사적이고 성경적, 또 선교학적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을 잘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잘 적용을 해서 젊은 세대에 맞는 그런 내용과 구조의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믿게 하기 이전에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에 소속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아예 오지를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복음을 단순하게 지옥불을 피하는 하재보험이나 천국 가는 티켓을 산 그걸로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보내심을 받은 디아스포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 젊은이들과 같이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도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패키지를 세일하는 세일즈맨식의 전도가 아닌 불신자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영적 여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우리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적 동반자, 길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에 대한 그런 강조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성교에 동참하는 이러한 삶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ministry to student, 학생들을 사역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사역의 주체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ministry by student. 학생들을 전도하고 젊은이들을 전도하는 젊은 청년들 자신들이 친구들을 전도하는 그리고 스몰 그룹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어리다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역자로 보냄을 받은 디아스포라로서 그들을 세워주고 리더십을 함양시켜주고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주체성을 계속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떤 구조나 규정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사람 중심 또 관계 중심 삶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는 적실성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 전도가 이전에는 그 전도할 때 어떤 세팅에 있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진리이냐, 다른 종교 사람들은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런 어떤 지적인 질문들을 요구했지만 요즘은 옛날에는 explain to me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그게 아닌 show me,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가 크리스찬 그룹이 왔을 때 이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요. 이들이 믿는 진리를 삶 가운데 살아내는 실천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를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더 이상 어떤 설명하고 어떤 말로서 지적인 설법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어떤 정답을 요구하는 핵심 메시지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성경 공부를 해 나가면서 성경의 어떤 메시지를 자기가 발견을 하고 인터랙션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어지고 성경 전체의 어떤 거대한 이야기, 메타내러티브,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와 성경의 개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만이 이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갈 수가 있고요. 또 설교자에 있어서는 균형이 필요하죠. 어떤 지적인 설교뿐만 아니고 그들의 감성이나 또 하나님의 메타내러티브와 그 개인의 삶의 스토리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연결점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제자 훈련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공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상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훨씬 더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진정한 genuine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하는 the truth를, 진리를 the way로, 예수님이 가르친 그 길로 살아내면서 그러할 때 the life를 누리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흡입력이 있는 소그룹이 있어야 되고 빌롱잉을 통해 빌리빙을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또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유연성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이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은 저희 동네도 한국 교회가 보통 3개, 4개 있는데 다 지금 서바이벌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머지해야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칼리지 타운에 있는 대부분 교회들이 제일 어려운 점은 뭔가 하면 지역 교회로서의 어떤 교회 공동체와
캠퍼스 미션으로서 이 두 가지 사역 사이에서 계속적인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션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끼리 합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캠퍼스 중심의 어떤 협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세 교회가 있는데 제 교회마다 다 금요일 저녁에 청년부 모임을 따로 합니다. 세 교회 다 하는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은 청년부 싱글 모임은 캠퍼스에서 세 교회가 같이 하면 되잖아요. 블루밍턴 인디아나 목요일 저녁에 캠퍼스 모임 같이 하는데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자기 청년부 모임도 또 따로 합니다. 목요일 저녁 연합 모임, 금요일 저녁 자기 교회 모임, 금요일 리더 모임, 주일날에 주일 예배. 학생들이 4번을 일주일에 교회를 가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혀 미국 친구들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불신자들하고 전혀 인터랙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름 방학에는 또 해외 선교도 가고 멕시코 선교도 가고 저기 인디안 원주민 선교도 가고 막 가는데, 정작 자기 옆에 와 있는 인터내셔널 학생하고는 한 학기에 한 번도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모순이에요. 예. 한국 교회는 열심인데 그러면 자기들이 왜 미국에 온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 땅까지 보내서 미국의 캠퍼스에 다니게 했으면은 한국 학생들하고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제일 큰 부분에 우리가 미국 학생들하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학생들하고 인터랙션을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 캠퍼스 중심의 어떤 협력 사역들이 중요하게 되어지고요. 캠퍼스 미션 중심으로 이제 공동체가 전환되는 것도 이제 칼리지 타운에서는 앞으로 이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미국 교회와 머지하는 교회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단이 같을 경우에는 만일 PCUSA 한인교회라 했을 때는 PCUSA 미국 교회랑 합치는 거예요. 장소만 이제 빌려 쓰다가 합치는 경우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은 건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분들이 다 나이 드신 분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대부분 없어요. 그들도 어떤 미션을 하고 싶은데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나 중국 교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합치고,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은 자연스럽게 하나 사역권 디렉터가 되고, 뭐 중국 목사님은 중국권 사역 디렉터가 되고, 그래서 같이 협력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또 뭐 몇 달에 한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또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연합으로 같이 예배를 모든 회중이 같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에트닉 그룹끼리 또 따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한국 교회들도 훨씬 재정적으로나 또 교회를 메인테인 하는데 에너지가 적게 들기 때문에 명확하게 또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죠. 이런 행태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게 되어지고요. 지금 많은 지역에서 멀타이 에트닉 처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모여서 한국계, 중국계, 말레이계, 저희 동네는 또 몽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베트남 전쟁 때 미국 사람들을 숨겨줬던 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산족들을 미국에서 이주시켜가지고, 미국으로 이주시켜서 이제 미네소타나 이제 저희 동네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그 멀타이 에트닉 처치로 이제 전환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사역자들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아닌 텐트 메이커라든지, 한국은 반비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목사님이 주중에는 또 다른 일을 하시기도 하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행태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위해서는 뭐 사역자나 교회 구조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또 협력이나 여러 행태의 변화들이 향후 10년, 20년 내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 제목에도 이야기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그렇게 우리는 미셔널하게 살아야 된다. 미션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외 선교를 많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미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또 지역적으로 미국을 보냄을 받았고 다른 나라 땅으로, 또는 우리는 또 삶의 영역으로 보내심을 받은, 캠퍼스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그래서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소명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engaging the university, 그리고 engaging the world, 캠퍼스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학생 사역, 청년 사역들이 뭔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대학이라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들이나 사역자들이 낚시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가 파놓은 안전한 웅덩이 속에 이들을 넣었다가 4년 후에 다시 바로 바다를 내보냅니다. 예. 이들이 캠퍼스 시절 때 캠퍼스 삶의 현장 가운데 인게이징하지 못하도록 계속 분리하는 정책을 쓰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전지대 또 컴포트 존에 학생들을 밀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졸업후에는 험난한 세상으로 바로 내보내니까 이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나기 굉장히 힘든 거죠. 예.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신앙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대학 캠퍼스 멀타이 에트닉 또 멀타이 컬처 이 속에서 살아나게끔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학생들하고 다른 디아스포라들하고 인터랙션을 많이 하는 삶.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한국의 젊은이들하고 미국에 있는 청년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했을 때는 우리는 다민족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 가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주로 미국 사람들하고 또 다른 마이너리티들하고 인터랙션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 세계 선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인종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인생에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그런 네트워킹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보냄을 받은 미셔널 무브먼트, 또 미셔널 스몰 그룹, 미셔널 처치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한인 청년 사역을 통해서 꿈꾸는 것은 뭔가 하면은 미셔널 디아스포라 포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보냄을 받은 디아스포라들이 미국의 전역에서 또한 제3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이런 젊은이들이 계속적으로 배출되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지역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이 청년 사역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나만 받을까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좀 더 있을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차 한잔 하시면서 좀 더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거는 제가 강의를 잘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강의를 잘해가지고 질문이 없을 수가 있는데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대화하실 분들은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도하고 일단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미국 땅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 인생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와 있는 수많은 한인 청년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개인으로서 또 지역 교회로서 이들 영혼들을 섬기고 이들이 변화되어져서 보냄을 받은 디아스포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것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젊은이들을 위한 미션 가운데 저희들이 헌신하며 사람들을 길러내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가볍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디아스포라로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이민자로서 또 이곳의 나그네로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축복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